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위브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보고 생동감 있게 겸허하고 싶은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인셉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토템으로 마라톤 메달을 하고 싶은 위브입니다. 되게 크네요. 아 너무 큰가? 안녕하세요. 토템으로 매일 끼는 음반지를 하고 싶은 메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템으로 볼펜을 하고 싶은 탱이입니다. 아니 근데 메달 너무 잘 보이잖아요 주변한테. 아 너무 큰가요? 주머니에 넣어도 주머니가 튀어나올 작아야지. 텐데. 아니 뭐 작은 메달도 있으니까. 아니면 좀 작게 좀 네, 축소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까 싶었어요. 마라톤 하셨나봐요.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 좋네요. 예. 메이님 출근해서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바닷가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낯설고도 익숙한 이곳이 현실임을 확신할 수 있나요?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 아이디어를 훔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미닉 호브. 그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마지막 임무로 타인의 무의식에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업을 맡게 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다층적인 꿈속 세계를 설계하고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해 나가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기억들은 그들의 임무 속에 고개를 내밀며 점차 그들을 위협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꿈속의 세계, 그 놀라운 상상력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대표하는 영화 인셉션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음반지랑 볼펜은 어떤 이유로 선택하신 거죠? 오, 그러는 당신은 왜 메달을? 그냥 묵직하고 잘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돌리려고. 돌리려고. 근데 되게 많은 걸 고려하셨네요. 전 거기까지 고려하지 아니 않았는데. 그냥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거였어가지고. 저는 탱님은? 제가 많이 들고 있어야 그 무게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 볼펜을 쓰는 편이니까 그걸 들면 좀 그 누군가 나를 뺏겨 먹으려고 할 때 누가 나한테 인셉션 하려고 할 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제 볼펜을 돌렸을 때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거기서 돌리지 이제 않아도 되는 그 건가? 맞아요. 그 체스 그거 보면 그 무게감만 자기가 알면 맞아요. 된다고 네. 했으니까 네. 굳이 다 돌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왜 그럼 위브님은 메달로 하셨어요? 저 뭔가 반짝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무력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약사는 왜 이 영화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처방하는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환장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인셉션을 떠나서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저희끼리도 그 명성에 비해서 거의 잘 못 다뤘던 편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좀 다루자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영화가 조금 복잡한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영화는 맞는데 마음 편하게 즐기는 영화는 아니어서. 그래서 계속 미룬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진정. 아니 그리고 좀 죄송한데 이분님 말은 바로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미룬 이유가 당신 때문이잖아요. 맞아. 미부님 꼭 그쵸. 껴서 해야 된다고. 맞아요. 이거는 사실 약간 그 페촐트를 하나님 없이 하는 거와 비슷한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브님이 계셔야 된다. 뭐 이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에 있지만 다 미뤄왔었죠. 덕분에 그래서 오늘 인셉션을 좀 포문을 열고 뭐 인터스텔라 뭐 약간 도장 깨기 하는 거야. 줄줄이 한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좋죠, 네. 좋죠. 사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왜요? 왜요? 영화라는 걸 좋아하게 된 우와. 뭐야? 그런 계기의 딱 중심에 있는 영화였어요. 오늘 나쁜 얘기는 못 하겠네요. 네. 일단 바로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김밥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냥 인생 영화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인셉션을 바로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기도 하고 놀란 감독을 제가 초종하게 된 이유기도 하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좀 순화해주세요.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것 부족해요. 같습니다. 네. 미쳐있다 약간. 네. 추종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최근까지도 인셉션 이 영화는 제가 잘 때도 약간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자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백색 소음으로 돼요 이 영화가? 한스 짐머도 놀라겠는데요. 꿈속에서 막 총소리 나고 하긴 하더라고요. 킥 당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남다른 의미가 각별하군요. 각별한 그렇네요. 영화고 그래서 아까 태인이한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 영화를 저는
의도치 않게 한 100여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사나 외우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제 그 왜 영어로 된 영화 보면서 섀도잉 하면서 영화 공부한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섀도잉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미용으로 영화를 머릿속에 넣은 느낌이라 와 근데 인셉션을 섀도잉 없이 웃기겠다. 말하는 게 되게 다 거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언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뭐 쏴, 죽여 뭐 이런 걸로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작품이라서 이번에 녹음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방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보고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저는 처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꿈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의식 전체를 뭔가 시각화하고 그 자체를 단순히 시각화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게 남다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의식이 많이 확장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되게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우리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 확장시켜 버리는 게 이 영화가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저는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확 열려 버려서 아 이게 영화인가? 이게 영화다. 나머지 미만잡이다. 인셉션 미만잡이다. 그래서 기준치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영화라는 거 고등학교 때 보면 또 이거 완전 취향적이죠. 기준치가 딱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고등학생한테 잘 먹힐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PMP 같은 데다가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그쵸. 야자 시간에 계속 세상에. 봤었거든요. 세상에 왜요? 죄송한데 잠깐 나가 계시네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쵸 그 파일 변환해가지고. 네네네. 너무 작지 않나요? 인셉션을 보기에는 약간 아 근데 너무 크면 이제 야자 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몰래 봐야 돼서. 네. 책 밑에 놔두고 보기엔 딱이었어가지고. 아저씨 같으니까 그만할까요? 네. 메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아, 저요. 저도 사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오. 예, 그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보게 된 시점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중에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 성인 되고 봤었으니까. 그때 봤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약간 명성은 되게 대단하지만 선뜻 보기가 되게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식이. 그러니까 되게 각 잡고 봐야 되는 영화다. 이렇게 어려운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언젠가 그냥 엄마랑 같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영화 하나 보자. 뭐 볼까? 약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보는 거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벼운 거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인셉션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잘못 고르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볼 거면 진짜 각 잡고 봐야 될 거다. 이거 영화 2시간 반짜리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니다, 이방 볼 거 제대로 보자. 제대로 엄청나게 깊게 빠져드는 걸로 보자. 먼저 딱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대단한 영화인 어머님이랑 거예요. 같이 되게 멍하셨겠는데. 그리고 그때 막 메멘토랑 이런 거 봤을 때랑 되게 겹쳐 있는 시점이었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봤었었는데 보고 진짜 대박이다. 너무 약간 상상을 넘어서는 약간 그런 영화인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명성은 익히 들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명성이 높은 영화치고 기대에 부응했던 영화라고 저한테는 인식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근데 네. 그 메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해요. 맞아요. 사실 그 논란 영화를 이렇게 탁 펼쳐놓고 그 위치를 정한다라고 치면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그런 대중적인 영화 축인 것 같긴 해요. 뭐 인썸니아나 이런 영화 생각해보면 그런 거는 그쵸. 좀 메멘토 이런 생각해보면 사실 제 주변에 오펜하이머도 좀 복잡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시간대가 나눠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약간 스피드웨건이라고 그러죠. 다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하는 편이고 그쵸. 이래서 되게 대중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 뭐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처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하나의 라인만 있는 하나의 네. 플롯 라인만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네. 하이스트 영화가 아닌데 뭐 이렇게 그 케이퍼 무비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그냥 모르고 봐도 재밌는 예. 뭔가 맞아요. 주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채롭게 그쵸, 많이 있고 맞아요.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고 맞아요. 뭐 약간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 중간중간 이제 시각적인 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다니 약간 그쵸, 이런 그쵸. 것들로 맞아요. 자꾸 두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지 않을까. 되게 고급진 엔터테인먼트라서 맞아요. 저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엇보다 맞아요. 이야기가 진짜 제일 재밌다고 대본 생각해요. 좋은 대본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본은 각본이 진짜 좋은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맞아요. 태희님은 인셉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저한테도 좀 약간 추억이 있는 영화긴 한 게 제가 대학을 한참 다닐 때였고 이게 다들 약간 인셉션에 미쳐 있는 상태의 그 여파를 다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저희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제 학교 선배 중에 그 팽이가 아직도 그 카톡 프로필이신 분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논란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이 위브님이랑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만나시면.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센세이션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 만든 블록버스터를 생각하면 인셉션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블록버스터란 말에 사실 칭찬도 있지만. 그냥 뇌 빼고 보는 영화. 약간 깎아내리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그런 그것도 있죠. 비판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전혀 없는 그런 웰메이드 블랙버스터를 생각을 했을 때 인셉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났고 나는 영화였고 저는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보고 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개봉했을 때쯤에 봤으니까 저는 너무 오래 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인상만 그 팽이만 남아 있었어요. 그 마지막 팽이만 그때 남아. 보고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때 보고 그 중간에 볼 기회도 딱히 없었고 딱히 봐야 될 이유가 없었어가지고 다른 논란 영화들은 봤지만 그 영화를 보진 않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약간 안 본 뇌더라고요, 제 뇌가. 거의 그럴 처음 만하네요. 보는 느낌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봤지만 기억에서 거의 잊혀진, 거의 풍화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와 진짜 그래 이게 그 헛된 명성이 아니구나. 그니까요, 맞아요. 다시 한번 미친 감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생각보다 깊이도 있는 얘기여서 맞아요. 저희가 뭐 네. 얘기 계속 하겠지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철학적인 질문도 분명히 던지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 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약간 그 이 영화 자체도 뭐 결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죠. 해석도 다분하고 뭐 되게 특이한 그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약간.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설정 맞아요. 덕후들이 파기 되게 좋은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워낙 다루고 있는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집중해서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희 각자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감탄. 감탄. 저는 약간 뭐 인생 네컷이나 한시포차 느낌으로 좀 생각하긴 저는 했었는데 오늘 위브님 인생 네컷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사실. 네. 인생 네컷 주인장도 계시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가볍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꿈이란 예술, 연출 마스터 논란, 꿈과 현실의 경계입니다. 먼저 꿈이란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키워드에서 본인의 그 덕질의 흔적이 연출 마스터 논란이요? 아니 이거 무슨 타로 마스터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견 있으세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견 있다고 하면 때리겠는데요. 네.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서 이 작품이 네. 이제 주제 자체를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네. 되게 생동감 있게 그려낸 영화가
중에서는 되게 탑이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꿈의 관점에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태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순서가 제가 먼저 아닌데 제가 먼저 그냥 이거 순서가 순서가 그냥- 아니에요. 그냥 랜덤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제 어제 영화를 다 보고 새벽이었거든요. 너무 네. 늦게 보기 시작해서 이 끝나고 이 영화 왜 재밌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그 우리가 아는 영화들에서 꿈을 대중 영화에서 다루는 방식이 보통은 판타지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판타지나 아니면 완전히 뭐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거나. 저는 그 영화 되게 좋아하지만 그 요번에 제목이 똑같은 드라마가 나오긴 했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로빈 윌리엄스 주연한 영화도 꿈은 아니지만 이제 천국으로 가는 내용이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풀어내는데 이 영화는 되게 그걸 이제 세부 장르로 나누면 그 하드 SF라고 하죠. 그 설정이 정확하게 딱딱하게 말 그대로 들어가 있는 SF를 하드 SF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하드 SF로 푸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귀가 맞는다 그러죠. 그 앞뒤가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는 이런 식의 재미를 꿈을 통해서 준다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수식을 더하자면 거기에서 그거를 이게 약간 그 입 터는 액션으로 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액션으로 했다는 그 이 세 가지 조합이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섞네? 약간 이런 느낌? 요거랑 섞은 건 많이 봤는데 여기에 이걸 더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오는 그 새로움이나 완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핵심 키지 않았을까? 그 꿈을 SF로 풀었다는 거. 그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은 되게 많고 네. 사실 뭐 꿈의 설정을 잠깐 빌려와서 풀어내는 SF 영화들은 많았지만 그 꿈 자체를 저는 약간 탐구한다는 느낌으로 그쵸. 그 탐구란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느꼈거든요. 그게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을 쭉 팔로우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인터스텔러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이번에 테넷도 마찬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기본적으로 감독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받았었던 어떤 영감이나 작품으로 승화해내는 느낌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세계가 뭔가 그 아리아드네의 어떤 대사로도 나오지만 시각적인 것보다 되게 감각적이네요. 막 이런 대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감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약간 유사하게 우리가 누구나 다 꿈을 꾸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꿈이 생각나는 것들을 뭐 중간에서부터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 포인트가 딱 그 이 영화에 대해서 확 몰입하게 되는데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네. 진짜. 맞아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이런 항상 느낌이었는데. 중간에서 시작하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도 중간에 이제 그 장인어른이랑 네. 코브랑 막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아리아드네를 소개를 시켜주고 일자리 제안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래서 미로를 그린 다음에 카페에서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연기가 되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순간 뭔가 저는 머리를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그 감독이 말하는 꿈이라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체험을 시켜준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가 왜 재밌냐, 왜 좋은 영화냐라고 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포인트가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 설득력이랑 그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꿔봤으니까 그런 꿈의 특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독이 캐치를 잘 해서 그런 것들 되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잘 했다. 그 꿈길이 막 이어지면서 전개되는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점점 차원에 막 깊어지는. 넘어가면서도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중간부터 시작되는 그런 지점도 그렇고 이게 맞아 원래 그렇잖아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약간 그 시작 단계가 없이 갑자기 그냥 맞아요. 냅다 이렇게 슉 빨리 들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이야기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수 있고 빠르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런 설득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을 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를 회고를 했을 때
난 한 번도 꿈을 중간부터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혹은 뭐 꿈이 막 이어지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꿈이 전개가 원래 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알고는 있지만 자각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꿈이란 거야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 코브가 아리에드나한테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식이 너무나도 그거를 되게 빠르게 어떤 꿈의 세계를 창조해내고 그걸 인지하는 걸 동시에 하면서 그 순간에 뭔가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버린 느낌이라서 약간 저는 그 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주 종교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화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이제 아리아드나한테 이제 설명해주는 그 첫 음으로 간 장면이죠. 그 장면이 사실 되게 나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설명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배우들 덕도 있었지만 그 연출적인 얘기하겠지만 연출적인 면에서 되게 잘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란한테 이런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그 논란이 요번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꼈던 거는 그 해당 씬이 있으면 그 해당 씬의 앞씬하고 뒷씬의 설계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리아드네가 설계한 그 꿈 미로처럼 영화를 설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뷰들도 외국 리뷰 중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 인셉션에서 표현했던 것 자체가 전체적인 영화를 비유하는 얘기다. 영화를 찍는 행위를 비유했던 거다. 뭐 이렇게 외국 리뷰들은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공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 영화 때문에 무슨 생각이 심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아드네한테 설명했던 그 씬이 되게 뜬금없이 나왔거나 그냥 그 감독이 그 장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이씨 빨리 카페 터트려야지 막 이러면서 보여줬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꼈을 텐데 그 앞뒤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나 그리고 자기 무의식이 매일 때문에 그 저 앞에 그 사건을 아예 망쳐버렸죠. 그런 것들이 너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스타워즈 처음에 자막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의 설정 풀이가 막 있어도 그걸 되게 우리가 되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완성도가 높은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구조라던가 뭔가 이 어떤 씬을 배열해 놓는 느낌에서 중간 군데군데 이 꿈에 대해서 놀란 감독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핵심적으로 그게 잘 작용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우리가 누구나 인간이라면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게 꿈을 무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약간 생각이나 무의식의 영역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교리가요? 교리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왜 헬리콥터에 타가지고 이제 대화할 때 저기 사이토랑 코브랑 이제 저기 조셉 고든 레빗 아서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인셉션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아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냐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코끼리가 생각나지 마라 하고 엔터 멈춘 다음에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날까?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약간 사고 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의 대사라던가 뭔가 요소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의식을 잘 버무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본 내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저희 주제랑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저 되게 논란에 대해서 되게 저희 찬실이는 복도만시에서도 막 그런 대사가 나왔지만 논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호혜 감독 축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막 제가 몇 번 그 오펜하이머 때도 얘기했지만 플롯을 위한 플롯을 쓰는 감독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완전 제 취향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저는 많이 배워야 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조지 레이코프라는 무슨 정치 철학자가 쓴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고 그게 이제 그 프레임 이론이거든요. 정치에서 이제 프레임을 딱 잡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폭탄으로 얘기를 잡으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 이론을 뭐 쓰는 거다. 근데 이 책이 나온 연도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그 사실 그 자기 동생 대학 보낸 것도 맞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자기가 안 가고 자기 동생 전화 넣으려 무슨 죄라고. 가정사가 있었겠죠. 이거 변호하는 거 너무 웃기네. 그래서 어쨌든 이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되게 얕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금 말씀하신 코끼리 이 얘기에서 되게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시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서가 당신이 코끼리를 생각했다고 했다는 거 스스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했더니 이제 사이토가 아니 나는 네가 코끼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코끼리라고 생각한 거지. 이래서 안 된다고 인셉션이.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을 영화에서 그래서 실제로도 인터스텔라에서도 그 블랙홀 관련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죠. 물리학자들이 되게 놀랬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그 책장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놀리는 짤로 많이 쓰긴 하는데 그 책장 두드리는 그게 진짜 블랙홀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거를 물리학자들도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인셉션이라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놀란 감독 영화를 만들 때 그 태도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화에서 이 영화를 규정짓는 디테일한 부분이 되는지 그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맥락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라는 거에 대한 태도 자체가 그런 데서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논문을 쓸 정도로 맞아요. 연구하는 맞아요, 듯한 맞아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허투루 안 한다라는 게 네. 그게 제일 좀 그게 작품 내에서도 느껴지니까 맞아요. 우리도 허투루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대할 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꿈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다던가 아니면 심리학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 영화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 뭐 프로이트 이론에서 갖다 쓴 것도 많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림보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도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갑자기 할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영화는 은근히 많은데 되게 고전 영화들 중에서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재밌을까는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랑 그 되게 뻔한 표현이지만 재미랑 의미 다 가진 작품은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약간 영화 볼 때 약간 맞아.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약간 말도 안 돼. 약간. 그러니까요. 이 2시간 반이 하나도 안 지루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제일 장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는 진짜 이거는 인생작이다. 이 감독의 인생작이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어느 부분을 깊게 파도 그걸로 끝까지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영화여서 맞아. 그냥 왠지 감독한테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줄 것 같아. 네. 챗 GPT처럼 대답해 줄 것 같아. 끝까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연출 마스터 논란.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그런 비슷한 작품들은 많았지만 유독 이 작품이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몰입감이나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는 연출적인 장치들도 많이 있었고 그게 단지 뭐 SF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하이스트 무비나 케이퍼 무비로서의 어떤 엔터테인적인 부분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연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얘기해볼 만한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특히 그 SF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SF가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받아서 얘기도 안 하고. 네, 아주 진행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보통 SF라고 딱 얘기하면 느껴지는 어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사이파이 이런 느낌은 그치, 아니에요. 그쵸, 그런 완전 건 아니죠. 뭐 에일리언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모던 SF 같은 느낌이죠. 그런 쪽은 아니고 조금 장르가 다른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현실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포스터에도 SF로 되어 있길래 네네. 근데 이게 SF가 맞나? 약간 이런 게 아리까리한 느낌인데 그쵸. 분명 그 들어간 설정이나 어떤 세계관 자체는 그런 다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를 되게 막 이렇게 우리 SF 영화에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는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되게 스무스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그쵸, 좋게 그냥 하나의 장치로 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F란 말 자체가 사실
그런 00년대 이후에서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는 그 SF가 되게 먼 미래였고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너무 눈앞에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블랙미러 같은 걸 이제 SF라고 사실 부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하위 장르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 찌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되게 무슨 유전자 조작 같은 걸로 어떤 뭐 식재료에 그 싫어하는 맛만 지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의 식감은 좋은데 당근이 갖고 있는 향이 싫다. 그럼 향만 딱 지우고 왜 우리 GMO 유전자 조작 음식 같은 거 그렇게 만들잖아요. 약간 그 스테비아 토마토처럼 약간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되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를 좋아하지만 난 막 너무 허무맹랑하고 막 광선검 나오고 막 이런 건 싫어. 막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그러죠. 그런 걸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그냥 현실에 나오는 첩보물, 그러니까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거 너무 드라이해. 너무 좀 재미없어. 흥미롭지 않아. 이런 거, 이거 꿈꾸는 장치야. 버튼 누르면 꿈꿔. 뭐 약간 이렇게 그렇게 딱 잘 소거시킨 느낌? 잘 소거시켜서 접합시킨 느낌이었어요. 영화 자체가. 그게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걸 덕지덕지 붙이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되게 나쁜 장르가 돼버리는데 이거 무슨 장르? 이거 근본 없는 장르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덕지덕지 붙였는데 너무 완성도가 좋으니까 그게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왜 그 우리 축구공 만들 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조각을 꼬매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근데 딱 봤을 때 너무 깔끔한 공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SF 영화로서 뭔가 그 인장들이 있잖아요. 네. SF 영화 하면 우리가 흔히 기대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장르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네. 뭔가 그 영화에서만 탐닉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다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없이 맞아요. 되게 잘 넘어가는 듯한. 스무스하게 네. 꿀꺽꿀꺽 넘어가죠. 이게 SF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K-pop 무비로서도 저는 맞아요. 비슷한 충분히 좋죠. 비슷한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통 K-pop 무비 하면은 이제 뭐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개성 있게 캐릭터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범죄를 해 나갈지 공모하고 뭐 중간에 이제 반전 있고 뭐 위기에 있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문법은 선수 입장. 선수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취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장르적인 것들 때문에 거슬린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걸 정제해서 그러니까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게 이 감독의 뭔가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본인의 성격도 그런 것 같고 비단 이 인셉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맞아요. 그런 특징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인셉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너무 능숙하게 잘 소화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그 장르를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따라가면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쵸. 그래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절대 거부감이 장르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거부감이 생길 만한 작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니까 되게 대중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쵸.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약간 기본은 먹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영화랑 정말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 되게 둥글둥글한 영화예요. 그렇네요. 되게 친절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끔한 그 쇠 구슬 같이 완전 맞아요.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어디로 막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 하면은 그 길로 따라가는 느낌이잖아요. 모르겠어. 다음 장면에 설명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친절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오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멘토랑 그래도 인터스텔라나 이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가깝잖아요. 이 영화가. 그리고 아무래도 다크나이트 다음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좀 그 논란 특유의 그 무게 잡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막상 보면 맞아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연출 스타일이나 영화를 고집할 수 만드는 있다는 방식이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터치 못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게 그쵸, 돈을 아니었을까. 벌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연타석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크나이트 이후에 인셉션이니까 그거는 맞아요. 사실
그 만로 홈런을 2번 친 거나 마찬가지여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네.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같은 네. 그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그쵸. 막 그런 오락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도 이 영화 맞아요. 되게 좋았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캐릭터들도 특히 임스나 아서랑 투덕투덕거리는 장면들 되게 그쵸, 그냥 진짜 짧은데. 네. 그게 별로 웃긴 장면은 아닌데 그냥 다른 코미디 영화만큼 재밌진 않는데 그냥 피식피식하게 되는 저 위트 맞아요. 있는 정도. 네, 그런 포인트들이 이 영화 내내 있었던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저는 킬리언 머피의 리즈. 킬리언 진짜 머피가 연기 미친 것 같아. 이때부터 미쳐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에서도 특히나 그런데 컷 편집이 계속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네. 바쁘죠, 되게. 바쁘고 뭔가 이 대사를 던졌을 때 상대 역의 반응을 안 보여주고 바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냥 정보만 그냥- 전달하고 넘어가. 맞아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데 후반에 가면은 그래도 감정적인 선들이 올라오면서 그 반응들이 조금씩 그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때 확 터뜨렸던 게 머리랑 저 킬리언 머피였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그 감정선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어떤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 확 튀어오르는 듯한 혼자 확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 연기자라고 생각하면 논란 영화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신 대로 이거 핑퐁을 다 찍어주질 않으니까 다 집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킬리언 머피 보면 너무 놀란 게 아니, 혼자 뭔가 하나 찍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다른 영화 찍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혼자.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아버지하고 주고받는 맞아요. 대사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피해자 역할이잖아요. 그냥 그 탈탈 털어먹는 네.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 같은 역할인데 참 네. 보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감정적인 이런 몰입도보다는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맞아요. 그런 감정적으로 빠져들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킬리안 머피가 딱 그 장면 나오면서 이 사람 이야기에 갑자기 확 집중이 되어버린 그쵸, 그쵸. 그 능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처럼 냉정한 사람한테서 맞아요. 그게 나오니까 뭐 이건 논란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긴 하죠. 배우들의 그거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반성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벽 영화 보면서 제가 새벽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 약해진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맞아요. 있는데 좀 다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전에 했던 말을 좀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인셉션 보면서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플롯에 너무 집중하다가 약간 네. 그 영화의 구조에 너무 집중하다가 영화 본연이 갖고 있는 감정선이나 이런 걸 되게 놓치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완전히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그게 좀 저도 저 모르게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인셉션 보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감정선들이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이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쵸.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가장 큰 장점을 누군가 저한테 지금 딱 물어본다면 저는 게으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딱딱하게 가야 되는 작품이고 실제로 그렇게 갔지만 감정선을 안 놓치려고 그리고 사실상 뭐 저희 뒤에 얘기하겠지만 코브가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문제 같은 것도 결국 감정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물론 조연들은 그게 다 부여되진 않았지만 네. 피셔 같은 경우에도 아예 다른 감정을 더 씌워줬고. 건드리는 영화죠. 네, 근데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우주 얘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갈 것 같지만 거기도 굉장히 감정적인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히 좀 논란이 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약간 기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선호한다라기보다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퍼 무비고 뭐 이러니까 그 도둑들 같은 영화고 뭐 약간 첩보물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겠지. 그럼 난 좀 이번에 새롭게 해봐야지. 뭐 이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란이 흔히 얘기하는 그냥 천재가 아니라 굉장히 착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구나. 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셉션 보면서. 저는 그 비슷한 맥락을 이제 약간 MBTI 관점으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요? 저는 이 영화가 딱 INTJ들의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INTJ는 아니지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 그랬대요? 논란이 INTJ예요. 하셨대요 그거를? 네. 그 16 퍼스널리티 그거 그렇구나. 하셨대요? 126. 했다 안 했다는 뭐 인증된 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그게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논란 사랑하시는군요. 아니 이 정도일지 몰랐지. 아니 저 죄송한데 본인 연인은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MBTI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영화를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뭔가 관객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지라는 것들을 판을 진짜 T의 어떤 사고적인 그 논리적인 흐름으로 판을 짜놓고 제이의 어떤 그런 계획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것들로 어떤 플롯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N의 상상력을 더해서 딱 그걸 펼쳐놓는 듯한 느낌이 너무 딱 그 MBTI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제 자기 내면의 것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 아이의 어떤 성향까지 더해져서 이 영화 되게 INTJ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그 영화 이 같기도 한데. 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되게 완벽한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막 SNS에 그 네.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완벽주의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거를 해나가는 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루다가 그쵸.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게으르지 않은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맞네요. 그럼 그냥 완벽주의자인 거잖아요. 다 갖추고 있는 거. 네, 좀 짠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그걸 하나하나 다 짜맞춰서 진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캐릭터 설계한 데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그 오션스 11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약간 이런 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물을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서 잘 해나가는. 저번에 그 스포트라이트 할 때도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가까이서 봐서 그런가 봐요. 그쵸, 지금 그쵸. 시점이. 그래서 그냥 뭐 빌런 이런 게 없고 그냥 각자 그러네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되게 잘하는 전문가들을 모아놨고 그거에 대해 흠잡을 게 없고 그렇게 수행되는 임무의 과정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쭉 흘러가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진짜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것도 논란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잘 찍는 감독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메이님 얘기하신 걸 되게 잘 찍는 감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오펜하이머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일 착착착 진행되는 거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그렇네요. 항상 그 부분을 되게 그냥 일하는 건데 그걸 너무 재밌게 잘 담아내는 거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약간 꿈에서의 얘기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으로 뭉쳐있는 공간이고 그런 데서 어쨌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는 팀원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협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잘 드러나니까 그게 진짜 재밌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그 배분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밸런스가 너무 맞아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잘 차려진 그 접시 위에 먹을 게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인 거죠. 적절하게. 맞아요. 이것도 다 맛있네. 맛있어. 저것도 맛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캐릭터라이징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맞아요. 사실은 그런 뭐 최동원 감독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 도둑들, 뭐지? 정치,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 뭐 내가 맞춰야 돼? 그 외계인 같은 영화를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비슷한데 외계인은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오고 그것도 SF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을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이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네, 뭐 이런 배경이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관객 입장에서 다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 캐릭터가 많아지다 실패한 보면. 경우가 많죠, 사실. 물론 그 한 사람을 집중시키는 것도 그만큼 어렵지만 네. 또 그 반대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다루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캐릭터들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잘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경계가 명확하고 그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되게 적재적소의 사건마다 잘 풀어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 캐릭터 왜 나왔지? 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쵸. 맞아요. 다 그냥 하나하나 그리고 저는 킬리안 머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게. 네.
그 디카프리오가 서운하겠어요. 디카프리오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어쨌든 그 왜 이제 미스터 찰스 네. 작전을 수행을 네, 네. 하면서 그쵸, 이제 그쵸. 꿈에 대해서 지금 꿈이다 인지시키고 막 하는데 그 킬리안 머피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침이 넘어가고 막 그 긴장 상태로 호흡이 뜨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막 그런 거에서 이 캐릭터의 뭔가 반짝반짝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진짜 그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러니까 연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어떤 상황이나 그 현재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소모돼 버리는 캐릭터일 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그런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더 저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분명히 캐릭터 중심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좋다는 게 참 지독한 새끼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플롯이 중요한 영화고 플롯으로 사실상 캐릭터로 미는 영화가 아니라 플롯으로 미는 영화인데 이야기로 계속 그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캐릭터가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참 뭔가 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약간 그 뭔가 그 첩보물의 느낌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SF랑 첩보인데 진짜 안 붙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다 그냥 서브로 그러니까 그냥 잠깐 나오고 들어가는 정도의 도구로 쓰지 그런 그 장르 조합은.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물론 이제 케이팝 무비고 아까 하이스트 무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거 말고도 약간 첩보물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는 이제 아서랑 코브만 계속 나왔었으니까 초반에는 그때는 이제 완전 그냥 비밀 요원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잘했다. 뭐 이런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가 계속 참 잘했다. 뭐 도장 찍어주고 싶네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네. 그 이게 아무래도 꿈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비현실 세계잖아요. 아까 메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비현실 세계인데 그거를 현실감 있게 관객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연출들이 그쵸.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놀란 감독이 유명한 그런 뭐 건물을 그냥 폭파시켜 버린다던가 뭐 미니어처 쓰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를 그 방법론 자체를 직접 자기가 구현하는 걸로 찾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 CG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유명하지만 호텔을 뒤집어서 돌리면서 그쵸. 그 무중력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은 결국에는 논란의 그런 연출적인 그 야심이 있었기 때문인 그쵸, 것 그쵸. 같고 그쵸. 사실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테넷이나 이런 데서 비행기를 맞아요, 터트려 버린다던가 막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당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자꾸 몰입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았죠. 한스 지머가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그렇죠. 그쵸. 특히나 이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렸던 노래를 잘 작곡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했어요. 인터스텔라도 유명하지만 맞아요. 저는 인셉션의 그 초침이 맞아요, 짝짝짝되는 맞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그게 음악화된 이 선율 자체가 되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서스펜스를 느끼도록 뭔가 그쵸.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죠. 약간 부스터를 다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참 진짜 정말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한스 짐머가 되게 특이하다고 좀 느끼는 게 원래 되게 그런 그 되게 테마곡에 가까운 강한 선율의 음악도 잘 쓰면서 지금 이 작품처럼 그냥 작품의 흐름에 맞는 음향 같은 음악을 쓰는 것도 둘 다 뭐 지금은 약간 음향 쪽에 더 가까워진 성향이긴 하지만 또 과거엔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잘난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의합니다. 그 피셔가 문 열어야 돼서 그 설산에서 그 마지막 그 단계죠. 그 림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게 생각보다 화면이 별로 안 긴박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되게 큰 역할을 거기서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프로덕션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게 다 모든 걸 다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면 되게 평범한 컷들인데 거기서 그 음악이 더딥혀지면서 거기서 그 뒤에서 또 이제 그 깨우기 위한 음악, 그 프랑스 음악이 흐르는 에디트 피아프 노래. 네, 그 노래가 흐르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진짜
뭐 상을 받았지만 참 진짜 너무 조율이 잘 돼 있어서 이거 그냥 완성된 곡을 보고 있는 그냥 그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약간 이 영화가 냅다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운드인 것 그쵸, 같은데 이 약간 그 긴장되는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서스펜스 있는.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나와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예, 진짜 별거 아닌 장면에서도 그런 음악이 있으니까 약간 긴박한 느낌, 약간 이 작전 수행하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약간 이야기의 뭐랄까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주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킥이 되는 그 노래 저는 그 노래가 딱 너무 이 놀란 감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다른 영화 볼 때도 그랬지만 놀란 영화 볼 때마다 진짜 약간 우아하고 정교하다 이런 느낌이 기품이 있죠. 정말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되게 잘 깎은 조각상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완성된 예술. 다비드상 같이 막 이런. 맞아. 맨질맨질하네. 예. 진짜 너무 정교하고 섬세해서 어떻게 이것까지 생각하지 싶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 킥이 되는 그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게 너무 잘 들어간 거예요. 맞아. 들을 때마다 약간 소름이 좀 돋아요. 그 노래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 또. 네, 정말 잘 만든 영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말도 안 돼요. 약간. 다시 찍어도 못 찍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한스 짐머도 진짜 약간 변태인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인셉션 OST 중에 하나가 그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자체를 늘린 늘려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이 노래 자체를 선곡했던 것도 제가 이번에 가사를 다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후회하지 않겠다지? 그 가사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나한테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네, 맞아요. 그럼 그런 의미군요. 마지막 근데 가사가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내일부터는 당신과 함께 뭐 나의 삶이 시작되니까 나의 기쁨이 시작되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희망차게 끝나네요. 그렇게 끝나는데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 결연을 다지는 가사 내용인데 이거를 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멀이 만약 이 노래를 불렀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그 배우가 마리온 코티야르가 에디트 피아프 작품을 했었잖아요. 그쵸. 배우 개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선까지 고려해서 이 노래를 전반적으로 영화에 깔아놨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 변태 같고 퍼즐을 어떻게 이런 퍼즐을 맞출 생각을 했지? 맞아요. 이런 진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논란은 되게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뭘 많이 보여줘야 돼. 이게 정보량 기본적으로 영화에 담겨져 있는 정보량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속 끊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량을 막 쏟아붓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따라가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항상 음악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꿈에서도 동기화 하잖아요. 그쵸. 그 음악을 동기화하는 걸 영화 자체에서 맞아. 풀어낸 것 그 같아요. 맞아요.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랑 같이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시계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어떤 관객이 느꼈을 때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스 짐머도 그렇고 놀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배치를 한다라는 게 너무 소름 돋는 거죠. 진짜 좀 약간 무서운 거. 맞아요. INTJ 영화 맞다니까요. 예. 네, 좋습니다. 마스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그러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꿈과 현실의 경계. 이 영화가 어쨌든 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로드무비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 중간 중간에도 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오히려 꿈에 들어가서 그 인도 갔을 때였나? 네. 인도 가서 이제 여러 명이 꿈을 꾸면서 뭐 잠에 깨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은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코브가 아리에드네한테 파리에서 같이 거닐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아라. 그거는 꿈과 현실을 잃어버리는 가장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그 특징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왜 현실로 돌아와야 될까? 왜냐면
코브 입장에서도 대사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았다 꿈에서는 마음대로 짓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시간도 많고 실제로도 그렇긴 하잖아요. 우리가 꿈에서는 뭔가 제약을 받는 것들이 덜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꿈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대로 남아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돌아와야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코브 입장에서는 아까 그 메이님께서도 말씀하실 그 죄책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꿈에서는 계속 그 죄책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해방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단지 코브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는 결국에는 꿈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이 공허하잖아요. 그런 묘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땅의 지면에다가 발을 붙이고 사는 삶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뭔가 꿈에 머무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결론으로 코프가 그런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순간들을 통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뭔가 완벽하고 불완벽한 그런 측면을 꿈에서는 다 그려내지 못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감각하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셉션을 자기 와이프한테 하면서까지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는지가 좀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좀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매듭을 잘 짓는 영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논란은 그 논란 아니라 논란은 그 뭐 사실 다 꿈이다 그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석하기 좋은 영화여서 이 영화가 워낙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떨어지는 거 안 보여줬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반 열린 결말처럼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되게 이 영화가 되게 깔끔하게 잘 매듭을 지은 영화라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에 대한 꿈과 현실에 대한 그런 혼동스러움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주 다뤘던 자주 다루기도 했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쪽에 공감대가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꿈과 현실의 모호함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약간 그런 꿈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기 상상 속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가 뭐 이야기 자체는 되게 굉장한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지만 그런 면에서는 너무 공감할 거리도 많고 생각해볼 만한 거리도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저 되게 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방금 이분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로드무비처럼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멋진 신세계 같은 옛날 작품들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영화가 SF라고 구분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그 사실 그 사이버펑크를 규정하는 되게 핵심적인 그거 자체가 그 가상 세계 같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가상 세계 같은 거 같은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작품이 SF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작되어 있는 어떤 기억이나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 진짜 행복감이냐 뭐 이런 건 되게 철학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대학 논술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고 뭐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그 이제 코브가 고민하는 이 결국 맨 마지막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는 뭐 술이나 아니 마약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거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도피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위브님이 던지신 질문에 답을 제 나름대로 내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이 작품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그 환상에 둘이 같이 빠져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꿈과 현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는 어쨌든 내가 조정할 수 없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내가 조정할 수 없어서 나한테 위로를 주는 타인이 있는데 그
그 환상에서는 그게 소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허망하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코브하고 멜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자식까지 확장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코브는 그 자식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멜 같은 경우는 그 자식을 착각하고 자꾸 이 세계 안에 있다, 그 꿈속 세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멜이 그 돌아오고 나서도 결국 그런 선택을 했던 건 인셉션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그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는 코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영화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막 지금 막 차가 막 뒤로 후진해서 물에 빠지고 있는 그 10초를 막 확장해서 총을 쏘고 이런 영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삐딱선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조차도 일종의 재미로 봤던 것 같아요. 논란이. 그러니까 이 재미를 줘야 이 웰메이드 블록버스터라는 게 완성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단 이거에 대한 관객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에 더 집중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확실한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마치 파인다이닝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진 무언가를 관객한테 주고 싶어하는 감독도 되게 있어야 되고 중요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이제 드네빌레브 듄 이전의 드네빌레브 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되게 강하게 주입한다라든지 그걸 너무 충격적으로 던지는 저희 같이 했었던 뭐 그을린 사람 같은 케이스처럼 그런 감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관객한테 재미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A부터 Z까지 다 주려고 하는 감독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사는 세대에서의 그 감독은 그 전에는 스필버그였던 것 같은데 저희 세대 감독은 확실히 논란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메인님은 그런 꿈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다 혹은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정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전 뭘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현실이지만 네, 맞아요. 막상 그게 주어지면은 도피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현실에서 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힘든 상황이면은 도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 있는 게 약간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긴 한데. 리스크 테이킹보다는 네. 조금 더 안전하게. 근데 과연 그 꿈이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맞아. 그리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 상태에서 라면 내가 이게 꿈인지 진짜 절대로 모른다면 네네. 그러면 또 모를 수도 이게 또 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맘대로 다 될 수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면 맞아요. 또 그러니까 다를 이게 수도.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아유 빨리 현실 살아야지 마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쵸. 저는 그 엘리베이터 씬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보관해 놓는 진짜 그게 사실 되게 거기서 맞아요. 아드리아네가 되게 거칠게 비판을 해서 그렇지 놀란도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래서 그렇지 사실 그게 어떤 사진 앨범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진 앨범보다 훨씬 더 현실감이 그러니까 그냥 현실감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은 거죠. 자기가 왜냐면 그걸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층마다 그걸 다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게 지하에서는 그 뛰어내린 그 장면을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경우라면 약간 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쵸. 아니면 가족이다 이러면은 사람이 달린 건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코브가 와,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진 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거는 꿈이야, 나 현실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심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어떻게 거죠. 보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올 맞아요, 수 있었던 맞아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영화에서 뭐 친절히 설명하거나 그런 것들을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영화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설정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마지막에 멀과 그 4단계 대화하는 꿈에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으니까. 좋죠. 그냥 두 사람 연기 진짜 미친.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죄책감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너무 약해질 것 같거든요, 진짜로.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그 예전에 블랙미러 첫 번째 에피소드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네. 그 도니 윌러슨 연기했었던 그 에피소드 아세요? 복제인가?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의 메시지를 보내서 네. 네, 그거하고도 이게 좀 닿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와,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직접 겪은 일이라면 이거를 과연 그냥 꺼지라고 하고 난 현실을 살 거야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설명하면 두 분 다 아마 아실 텐데 예전에 MBC에서 그 VR로 그 돌아가신 분 그 네. AI로 재생성해서 만나게 네.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네, 네, 있었어요. 내가 사실 그게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거든요. 저도 약간 반대하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 하고 살았는데 그 뒤로 제가 그 도니 윌러슨 나오는 그 블랙미러를 봤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걸 본 건데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이상하고 크리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그럴 수 행동이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그걸 당연히 저장하고 싶지. 거기다 심지어 내가 죄책감이 있는 그니까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밤마다 그걸 돌려보잖아요. 코브가.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피사체로서 뭐래 그 죄책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이 더 깊숙하게 들어오고 그쵸. 더 일 방해하고 개입하고 이런 설정도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 맞아요. 같고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 노래 가사를 코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그 뭐를 끊어내고 죄책감을 내려놓는 그 과정에서의 노래 심정을 표현하는 노래로도 그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선곡 자체가 멀과 코브 자체로 완벽하네요. 다 해석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는 코브가 진짜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이 막 이렇게 뒤에서 검은 날아가고 있고 막 긴박하게 이제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킥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더 맞아요. 뭔가 몰입감 있게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터널 선샤인의 생각도 진짜 많이 났고 거기서도 자기 무의식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응. 그리고 결말 약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얘기해 볼까요? 메인님. 저는 이게 뭐 그 이미지 그냥 화면에서 재밌었던 거는 네. 사실 그 호텔하고 뭐죠 그 돌아가는 데랑 그 엘리베이터에서 묶여가지고 막 약간 무중력 상태에서 있었던 그 연결되는 아서. 네 네네. 연결되는 그 씬 그게 화면적으로 볼 때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거긴 그쵸, 하지만 그쵸. 그때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약간 진짜 센세이션한 그런 거였잖아요. 진짜 이게 화제가 많이 됐던 그런 거였어서. 근데 이건 뭐 그런 거의 시초라고 봐도 괜찮으니까 그런 명성값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네.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 영화 시작할 때의 장면이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나왔던 이 장면의 맥락이 뒤에 나온 그 사이토를 그러니까 거기서 의식을 잃고 맞아요. 림보로 빠진 사이토를 찾기 위해서 코브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둘이 만나는 장면이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됐을 때 그 짜릿함. 이 장면 첫 장면 그거였어. 이게 이거였어 했던 그 그 장면. 영화적 쾌감이죠, 진짜. 진짜 그 짜릿함이 진짜 이 장면이 폭발이죠. 완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이렇게 두 개. 저는 네.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영화가 통으로 기억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있을 땐 편이라서 당하셨군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기대돼요, 약간.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뭔가 그런 쾌감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뭔가 지금의 관점에서 그냥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을 가져왔는데 다 이제 앞에서는 뭐 영화를 설계하고 이제 그런 약간 논리적인 흐름으로 쫓아가는 편이었다면 후반에서는 감정적으로 막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반에 감정을 터트리는 좋죠. 장면들이 더 좀 선명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 중에서 가져온 게 이제 그 선로에 누워서
그 림보에서 둘이 빠지기 위해서 림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코브가 이제 손 붙잡고 이제 그 기차 얘기하면서 네, 기차 얘기하면서 그 장면이 좀 뭔가 긴장감도 있으면서 그 감정선이 같이 느껴졌는데 이게 초반에 처음에 그 장면이 나왔을 때는 젊은 사람들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두 사람의 손이 그 늙은 손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그 우리가 같이 늙기로 한 그 꿈에 대해서 이루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코브가 멀한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장면이랑 오버랩되면서 그 장면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맥락이랑 같이 생각해봤을 때 너무 그 애틋함과 그러니까요. 그 아내를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한 그쵸,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코브의 심정까지 다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고 맞아요. 좀 이렇게 복잡한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그렇게 남는 게 좀 많지 않았었던 물론 이제 그 킬리안 머피 그쪽이랑 기억이 나긴 거기서 하지만 혼자 또 다른 드라마 찍고 맞죠. 계셨던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기억에 남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꼽자면 저는 그 네. 바람개비 네. 금고에서 그거 진짜- 바람개비 꺼낼 진짜 때 신기하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약간 동심을 탁 건드리는 듯한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가지고 울컥을 터트리는 그 느낌이 딱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나왔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데요. 미브님 뽑은 거랑 그 마지막에 그 메리랑 같이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네. 집 안에서 음. 그 장면에서 진짜 갑자기 되게 평범한 연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카메라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 두 사람 그 코티에르랑 디카프리오 딱 두 사람 얼굴만 딱 잡으면서 대화를 진행시키는데 그 부분이 정말 그냥 당연히 그 수순에서 나와야 되는 장면이었고 너무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이 영화답지 않은 선택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고민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논란이 여기서는 원래 영화의 그 드라마적인 감정대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화려하게 뭔가를 할 거라고 관객들이 예상하겠지 이걸 깨면 더 재밌어 하겠지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둘의 얼굴을 가까이 잡는데 뒤에서는 막 그 폭풍이 치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너무 갑자기 막 그 짐 캐리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슬픈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진 영화가 분명히 아닌데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코브가 그게 되게 무슨 약간 일중독처럼 계속 그려지잖아요. 워커홀릭처럼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두 사람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장면이 되게 엉뚱하게 그 장면이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그 장면이 뭔가 감정적으로 남는 게 좀 컸던 맞아요. 장면도 변주를 막 주는 장면에서 그쵸.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라. 맞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저 영화 후속작 같아요. 냈으면 좋겠어요. 인셉션 후속작 네. 안 돼, 안 돼. 이렇게 남겨놔야 돼. 네, 안 돼. 왜냐면 이게 이 설정들이 너무 후속작 내기 좋은 안 돼, 안 설정이어가지고 돼. 절대 안 돼. 아주 칼같네요. 이런다고 또 만든다고 하면 또 신나게 가서 볼 거잖아요. 아니, 저 우리 사이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브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대상 시간입니다. 탱이님 처방대상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까 그 멜과의 대화신 때문에 잊기 힘든 누군가가 괴로우신 분들께라고 정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전혀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고생길을 끝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뭔가 그런 타인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에 관련해서 힘들 때는 그 관계에 관련해서 힘든 노래나 영화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재미로 좀 빠져나올 필요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막 존윅 같은 거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지만 그런 영화를 보기에는 또 그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런 감정 상태에서 이걸 자꾸 회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코브 같은 죄책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감정들에 대한 어떤 동기화도 있으면서 영화적 재미도 충분히 있는 영화여서 그런 분들께서 보시면 의외로 참 이 영화랑 안 어울리는 처방 대상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처방해봤습니다. 네. 저 혼자 영화 볼 때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쵸?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분이 아까 질문해가지고 감정이입이 확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확 그렇다니까요.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럴만한 게 영화 초반 그러니까 거의 비중으로 따지면 앞에 대부분의 비중은 그런 쪽을 터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숨겨 맞아요. 있고 그냥 초석을 깔아놓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 멜이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점프 스퀘어도 좀 맞아요. 있고 칼로 찌르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중간에 그
아리아드네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는 장면에서 일부러 스질러가 브레스 넣었거든요. 이게 빵 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공포 영화 시나리오였대요. 원래 진짜요? 처음 개발할 때. 진짜. 네. 그 아마 그 멜에 대한 공포였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어쨌든 네. 네, 메인님은요? 처방대상. 저는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충만함을 얻고 싶은 분들께라고 처방을 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영화에서 건드리고 있는 게 뭘까? 이 처음에는 주제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빼버렸는데 이 영화는 저희가 지금 녹음 내내 말했다시피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서 봐도 너무너무 좋은 영화여서 근데 그 부분이 비단 이 이야기의 어떤 틀, 형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칭찬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영화는 참 흔치 않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잘 만든 영화니까 이 두 부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영화니까 이런 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얻고 싶은 분들께 처방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요? 이 와중에요? 네. 그 메인님의 처방 대상이 좋은데 그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그 감정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적어주신 처방 대상은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충만을 얻고 싶은 분들께니까 여기다가 감정적으로도까지 추가해서 세 가지를 다 충만하고 싶은 분들께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해요. 아니 뭐 마음대로 아니 왜 내 것도 속지? 다 섞어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칼 그래요. 같네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충만을 얻고 싶은 좋아요. 분들께. 네. 너무 좋네요. 그냥 다 잡으려고. 혹시 함께 먹으면 좋은 약 있을까요? 함께 먹으면 좋을 약이요. 태인님 혹시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는 바닐라 스카이요. 바닐라 스카이? 바닐라 스카이요? 저 모르는 영화예요. 그 톰 크루즈 나오는 거. 네, 옛날 영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요? 그 포스터 보면 알수 왜냐면 이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라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약간 비슷한 내용인가? 꿈에 대한 바닐라 스카이? 그 자각몽에 대한 얘기라서 이 영화도 저희 시네마역에서 안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이 영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의식이 되게 비슷해요. 이 작품하고 비슷한 느낌이어서 물론 이제 이게 훨씬 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 영화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거 네, 아시죠? 네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생각도 많이 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이터널 선샤인이나 뭐 매트릭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매트릭스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매트릭스에서 이뤄놓은 성취를 다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갖다 쓴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중에 잘 된 케이스가 인셉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른 세계 그리고 뭐 영어 위키 찾아보니까 그 13층이라는 공포 영화가요. 네. 그 영화 영향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돌아가는 거, 그 무중력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네. 보고 그거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하고 참 아주 가지가지해요 논란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그 무의식이나 그 꿈의 세계를 다뤘던 영화 같은 것들을 이참에 한번 쭉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도 좋네요.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그 드림 시나리오인가? 최근에 최근에 그 꿈에 나오는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그 영화 재밌어요. 네, 그 영화도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완전 꿈 얘기긴 다른 주제지만. 그렇죠.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꿈 얘기긴 해서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충만함을 얻고 싶은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인셉션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밤 꿈에서는 현실을 잠깐 내려놓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